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총선 개표 상황을 지켜보느라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조금 넘는 의석수를 차지했는데요. 이런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는데요. 잠시 뒤 오늘의 뉴스 코너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총선 결과들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3일 개막한 프로야구가 벌써 100만 관중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스포츠 핫이슈 코너에서는 프로야구 흥행 배경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축구대표팀의 상황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의석수를 좀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대표 14석을 포함해서 총 175석을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조국혁신당이 12석, 진보당 1석까지 계산을 하면 범야권이 187석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전체 의석의 62.33%를 차지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에 비례대표 18석 포함해서 총 108석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개헌저지선은 가까스로 지켜냈고요. 결과적으로는 의석수를 두고 보면 민주당의 앞서기죠. 그런데 이제 지난 그동안에도 그 의원 정족수가 민주당이 180석 이렇게 됐으니까 지난 국회랑 정수가 똑같네, 비슷한 그림이 그려졌네 라고들 하시지만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총선에서 여당의 180석을 몰아준 거고 이번엔 야당의 180석을 몰아줬다. 이런 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만큼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이번에 상당히 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대선 끝나고 석 달 뒤에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정부의 힘을 실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민심이 그만큼 무섭다. 그걸 이번에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수도권 지역을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고 또 충청을 캐스팅부터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 지역들에서 선거의 승패가 갈렸어요. 네, 이번 개표 상황 지켜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접전지에서는 정말 엎치락뒤치락하고 결과 표차 딱 열어보면 근소한 곳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도 무당층이 어디로 가느냐가 관건이었고 스윙부터 캐스팅부터가 운명을 가릴 수 있었던 거죠. 민주당은 수도권 122석 중에 서울 48곳 중에 서울 48곳 중에 37곳, 경기는 60곳 중에 53곳, 인천 14곳 중에 12곳. 사실상 싹쓸이한 수준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힘을 쏟았던 한강벨트에서 참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민의힘은 대신에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나마 의석을 챙긴 게 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들, 포천, 가평이라든가 여주, 양평,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이쪽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쳤고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또 여기 표가 어떻게 나올까 모두가 집중하는 곳이 바로 충청권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민주당이 21석, 국민의힘이 6석, 새로운 미래가 1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그 총선 결과를 색깔로 나눈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동쪽은 여당이 줄줄이 승리를 하고 이제 색깔이 아주 반으로 갈렸죠. 영남권 전체 의석 중에 65석인데 이 중에 국민의힘이 59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부울경에서는 참담한 성적을 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당이 공고한 PK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는 평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은 실패했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 32년 만에 최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눈여겨볼 지점들이 많다고요. 네, 67%로 잠정 집계가 됐어요. 중앙선관위는 22대 총선 전체 유권자 4,428만 명 가운데 2,966만 2,3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지난 총선보다 0.8%포인트 높고요. 1992년 이때 14대 총선 이후에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또 사전투표 연령별로 또 이제 나왔는데 사전투표자 중에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 50대, 그다음이 40대, 그다음이 70대예요. 보통 이제 사전투표라고 하면은 뭐 젊은 층이 많이 네. 한다라는 그런 통설이 있었는데 가장 그 사전투표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대가 이번에 3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출구조사하고 본 결과가 달랐던 거에도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화조사를 돌린다거나 그 전에 역대 선거 데이터들을 뭐 종합을 해서 보정을 거치는데 근데 올해 사전투표 양상은 너무 달랐던 거죠. 물론 뭐 여기서 샤이 보수들은 출구조사에 참여를 잘 안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요 출구조사에 좀 달랐던 패턴 이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또 이 출구조사와 이렇게 판이하게 나오면서 끝까지 진땀 빼야 됐던 곳들이 있는데 서울 동작을 여기 류사명 후보가 이긴다고 나왔는데 나경원 후보가 네. 이겼죠. 또 김은혜 후보, 안철수 후보, 권영세 후보 등등이 있습니다. 이번엔 화제의 지역구들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경기 화성을 각종 여론조사 출구조사를 뒤집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어요. 네, 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나오고 일찌감치 3지대 꾸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다가 새로운 미래하고 손을 잡고 그 과정에서 또 류호정 전 의원이 합류하고 또 여기서부터 좀 부침이 있었는데 네. 여기 조국혁신당이 이 3지대 관심을 다 잡아먹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초에 좀 비례로 나가야 된다라는 여론도 높았지만 좀 승부수를 띄웠죠. 지역구에다가. 그런 이준석 대표의 결의가 이번에 빛을 봤다.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뭐 초반부터 우세를 보였던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후반에 가서는 자녀 증여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이준석 후보에게는 호재가 됐고 본인 특기인 토론이라든가 그리고 뭐 무박 일 유세 이런 것도 했는데 이건 사실 좀 젊은 나이다 보니까 또 몸으로 뛰는 유세도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 뭐 공영훈 후보 의혹도 크게 작용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준석 후보 개인기가 발동한 것도 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로써 이준석의 체급은 한층 커지게 됐는데 그동안 뭐 이름은 되게 유명했지만 의원으로선 처음 배지를 달게 되는 네.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 혐오 정치를 키워온 당사자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는 또 뭐 정당 대표로서 상임위를 맡을 의원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전에서는 76년간 공고한 벽을 깨고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탄생했어요. 네, 대전 지역에 출마한 2명의 민주당 후보인데요. 유성을의 황정아, 대덕의 박정현 후보자가 모두 당선에 성공하면서 나란히 대전 최초의 여성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대전은 1948년 재원의회 이후에 76년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2명이 나란히 당선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가 되고 특히 이 황정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였어요. 5선 중진에다가 유성의 터줏대감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역 좀 프리미엄도 있고 이름값부터 굉장히 이게 차이가 나는데 네. 그 황정아 당선인이 드라마 카이스트 실제 모델로 더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 R&D 삭감을 겨냥한 총선 인재로 당에서 영입을 했고 대전에 배치한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정치 1번지만큼 오르내리던 곳이 바로 인천 계양을이었는데요. 이른바 명룡대전은 이재명 대표의 승리로 끝났어요. 네, 여기는 체급도 체급이고 그 이재명 대표 잡겠다고 전 장관이 오면서 좀 그러면서 부각이 되기도 했고 사실상 지역 현안은 묻히고 좀 대장동 재판이라든가 이런 사법 리스크가 더 오르내린 곳인데요. 어쨌든 간 이 명룡대전 결과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당 전당대회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뭐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잠재적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꼽혀왔지만 당분간은 좀 입지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이 표차를 보면 전통적인 야권 강세 지역에서 그 정도로 압도적인 표차는 아니었다. 여기에 좀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렸잖아요. 네, 22대 국회에는 대통령실 출신 8명이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대통령실 출신으로서 출마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14명, 국민의 미래 2명, 총 16명이었는데 그중에 8명이 입성하니까 딱 절반인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 중반 때 치러졌던 지난 총선, 그때는 청와대 출신 30명 중에 19명이 당선됐던 거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 또 특히 애초에 영남권 이런 양지로 배치된 사람들 위주로 당선이 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출마자들은 줄줄이 낙마를 했어요. 그래서 김은혜 전 홍보수석 단 한 명만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야권 강세 지역으로 꼽혔던 서울 도봉갑 결과도 눈에 띄는데요. 여긴 국민의힘이 가져갔어요. 네, 여기도 출구조사랑 그랬죠. 그 김재섭 안기령 후보가 붙었던 지역인데 그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신인이지만 4대째 도봉구 토박이라는 점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럼 갑작스러운 공천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 무엇보다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이번 선거에서 꽤나 아픈 지역구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내리 3선을 했고 그 뒤로 아내인 인재근 의원이 또다시 3선을 한 그런 김근태 의장과는 뗄 수 없는 지역구고요. 그만큼 보수에게는 험지였고 국민의힘조차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인 건데 이건 또 역으로 그만큼 이게 지역에 관심을 두고 지역 기반을 잘 닦아두고 그렇게 젊은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면 험지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국민들이 또 알아준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라서 좀 정치권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바꿔 말하면 냉정하게 보자면 이게 민주당의 공천이 성의가 없었다. 예, 그 안일한 공천 내리꽂기는 좀 지역 민심은 사지 못한다는 걸 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막말 논란, 불법 대출 논란으로 선거 직전까지 잡음이 많았던 민주당의 김준혁, 양문석 후보 나란히 당선됐어요. 네, 뭐 문매도 많이 맞았고 그러다가 사퇴 압박에도 시달렸지만 버티기로 가더니 결국에 나란히 국회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께 사과를 드리고 저의 인간적 성숙도 한층 더 커져 나갈 것이다. 신중한 행동과 언어로 생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양문석 후보는 역시 소감에서 작은 실수도 경계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사죄의 말씀드린다. 사실상 당선 소감이지만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논란은 이 두 후보 굉장히 다 논란은 컸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걸 뛰어넘은 게 정권 심판론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치 1번지 선거 결과도 살펴보죠. 네, 여기는 곽상원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 승리를 해서 당선을 했는데 21대 총선 때 낙선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도전에서 이뤄낸 승리고 24년 전에 장인인 노 전 대통령 지역구를 되찾았다. 요거에 의미가 있는데 개표 내내 곁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죠. 노정현 씨가 또 함께했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 가족에 비하면 그 오랫동안 정계에 발을 들이진 않았었어요. 근데 2020년에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을 했고 낙선을 한 다음에 이번에 바로 종로를 수성해 버립니다. 곽상원 당선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면서 종로 구민은 제게 노무현의 정치로 회복해서 사람 사는 세상, 삶의 기본 조건이 균등한 사회를 이루라고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용산을 가져갔습니다. 권영세 당선인 정치 1번지가 된 용산에서 제가 지켜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국민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고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무소속 당선인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일도 사상 처음이죠. 네, 무소속으로 이번에 등록한 후보가 58명인데 전원이 당선권을 들지 못했어요. 그중에서도 좀 몇 명 뽑아보자면 경북 경산의 최경환 후보. 여기가 경쟁자가 국민의힘 조지현 후보였는데 이 조지현 후보는 상대적으로 훨씬 신인이라서 지명도에서 최경환 후보가 유리했지만 간발의 차로 패배를 했고요. 또 막말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무소속을 택한 장해찬 도태우 후보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전원 떨어졌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무소속 출마자 자체가 크게 줄어든 면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견고한 거대 양당 구조를 뛰어넘을
애초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그렇고 또 인물 경쟁력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총선의 주역을 꼽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창당 한 달 만에 원내 제3정당으로 우뚝 섰어요. 네, 지금 12석 나오니까요. 제3정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건 20대 총선 때 38석 얻은 국민의당 이후에 8년 만의 일이고요.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창당한 지 39일 만에 이룬 성적표예요. 네. 그러니까 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세고 이 정도는 정말 헌정사 커다란 사건으로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인데 조국혁신당은 부산, 호남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확보를 했고요. 이게 사실 조국혁신당 처음에 출범한다고 할 때만 해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분들조차도 조국의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랬었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또 이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반대급부로 제3지대가 미풍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비례까지 3석 나오고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를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또 이준석의 개인기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새로운 미래도 김종민 공동대표만 유일하게 당선이 됐는데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공천 취소되면서 나오질 않았어요. 후보가 없었어요. 지금 가장 충격이 휩싸인 건 녹색정의당인데 원외정당으로 밀려났죠. 다른 군소 정당들처럼 좀 연합에 합류하지 않았던 판단, 또 지역구 연대도 나서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치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사퇴를 했어요. 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다만 앞으로의 거취가 어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간에는 외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설도 돌았지만 이거를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 직접 물어본 매체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도 이제 당 잔류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그럼 당에 남는다면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점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일 텐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는 게 살아남는 길이 될지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윤한 갈등 시즌2 이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일단 대통령실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패배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한 위원장이 이번에 사퇴를 표하면서 말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노골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여기서 좀 은퇴하고 선을 긋고 있는 모습 어느 정도 읽혀지고요. 향후의 대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잠행 지난 후에 거취를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선대위 해단식에서 환호와 박수가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고 그런 느껴지는 무게감이 감돌았는데요. 김부겸 상임공동 선대위원장은 한편으로는 두렵다. 이번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을 심판해야 된다는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승리의 기쁨보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승인데 200석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심판을 명하면서 과분한 의석을 받든 상황이다 보니까 마냥 기쁜 표정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민주당에게 남은 과제는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냈죠. 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입장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그러면은 취재진이 앞으로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비롯해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선거에 패배하고 나면 밟는 수순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또 새롭게 인선을 꾸려야 되고 또 개각도 단행하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22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정계 은퇴를 시사했다고요. 네, 정말 녹색정의당으로서는 되게 뼈아픈 선거일 것 같아요. 오늘 심상정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한다.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다. 밝혔습니다. 경기 고양갑에서 내리 3선을 했었는데
이 심상정 의원 은퇴는 이게 한 사람의 은퇴라기보다는 어떤 정의당의 역사, 전망의 의미가 큰데 그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클 것 같고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치고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작업을 하는 곳도 많은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정체는 양방향 모두 작업 때문입니다. 양평 쪽은 고령 4터널 부근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2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쪽은 괴산 휴게소 부근에서 비탈면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괴산 나들목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강원권입니다. 문막 휴게소 부근 지나기 많이 불편합니다. 여기도 2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3km 구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구간인데요.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호 구리 방향 행주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구간 정체고요.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3일 개막한 프로야구가 벌써 100만 관중을 달성했다고 하던데요. 네. 엄청난 속도네요. 그렇죠. 벌써 이제 시즌 70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냐면은 2012년이 이 65경기 만에 100만 명 돌파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때 이후로 역대로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00만 관중을 빨리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류현진 선수의 복귀 그러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네.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고 비교적 팬들이 많다고 알려진 구단들 예를 들어 기아라든가 한화 구단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서 팬들이 야구장을 많이 찾는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고요. 사실 70경기가 지금 열렸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천 취소 경기가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아무리 야구장 가고 싶어도 취소해버리거나 혹은 뭐 날씨가 좋지 않거나 이러면은 그쵸. 아무래도 조금 나들이 나가기에 망설여지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 봄 날씨가 좀 따뜻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천 취소가 적었기 때문에 야구장을 찾기에 좀 좋은 환경이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팬들이 밀집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야구장을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찾아주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는 복귀 후에 아직 첫 승 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네, 100만 관중의 공헌만 하고 정작 네, 본인의 첫 승은 승을 챙기지 못하고. 사승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류현진 선수가 지금 KBO 리그를 이제 떠날 때 98승까지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통산 99승, 본인의 등번호도 99번이거든요. 네. 근데 이 첫 승 신고를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데 사실 개막전에서도 좋지 않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등판이 이 지난 5일에 있었던 히어로즈전이었는데 더 안 좋았습니다. 4와 3분의 1이닝에 무려 피안타 9개에다가 9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류현진 선수가 그냥 그 패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9실점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게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의아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4회까지는 잘 던지고 있었는데 5회 들어서면서 갑자기 제구도 흔들리고 연속 안타를 허용하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안타를 맞더라도 연속 안타를 맞지 않고 제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최대 장점인데 네. 이 본인의 장점이 모두 사라진 경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걸까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올 시즌에 이제 3경기에 등판을 했습니다. 3경기에서 모두 같은 징조를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투구수가 60개에서 70개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타자들로 이제 대비를 하자면 한 세 번째 타석 정도부터는 급격하게 실점과 피안타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 어느 정도냐면은 1회부터 3회까지는 50개, 60개 정도의 투구수까지죠. 피안타율이 2할을 푼 9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4회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피안타 율이 5할까지 올라가요. 거의 2배가 넘는 확률로 상승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최원호 감독도 좀 더 빠르게 불펜의 투입을 서둘러 했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또 이제 등판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팀의 이제 5연패 중이기도 하고 한화가 최근에 그래서 이 두산과의 경기인데 아마도 오늘은 최원호 감독이 조금 더 빠른 류현진 선수의 교체 타이밍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우리 선수들 소식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지난주 이정우 선수가 6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3경기 연속 타격감이 좋지 않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타격이라는 것이 흐름이 있기 마련이긴 한데 6경기 연속 출루가 끝난 이후에 조금 부진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또 3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냈고 네. 어제와 그제는 연속으로 멀티히트 2개 이상의 안타를 때려내기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게 이정우 선수가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고 멜빈 감독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은 시즌 전에 전 경기 출전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면은 어제 샌프란시스코와 야간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낮 경기로 진행이 됐어요. 이렇다 보니까 휴식 시간이 매우 짧잖아요. 이럴 때 이정우 선수에게 휴식을 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 팬들 사이에선 이정우는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지금 현지에선 신인왕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신인왕 후보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정우 선수가 이제 신인왕 후보가 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언론에서 이제 신인왕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비판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현지에서는 크게 2가지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격 쪽에 있어서는 이정우 선수의 타격 그 결과가 대부분 땅볼이 많다. 그리고 당겨치는 타구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을 띄워내고 다양한 방향으로 타구를 날려내야 된다라는 지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루가 너무 적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서 하는 얘기는 이정우 선수가 KBO 리그에서 7년간 뛸 때 도루가 1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개 밖에 도루를 기록하지 않는 거죠. 물론 네. KBO 리그에서는 굳이 뛸 필요가 없었기도 합니다만 지난해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기록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전체 팀의 도루가 57개밖에 되질 않았어요. 메이저리그 전체 최하위였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정우 선수가 또 타순이 1번 타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클래식한 이미지로 봤을 때는 도루도 많이 하고 그런 적극적인 주루가 있어야 되는데 이정우 선수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다라는 또 비판도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으니까 이런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간다면은 신인왕 레이스에서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면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는 아직 부진한 모습이에요. 네, 최근에 7경기를 보더라도 21타수에 3안타, 1할도 안 되는 1할 가까운 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즌 타율도 여전히 1할대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샌디에고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LA라든가 다저스라든가 애리조나 같은 강팀들 사이에서 리빌딩이냐 아니면 윈나우냐 방향성을 좀 못 잡는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지난해는 2루수로 뛰었다 올해는 유격수로 포지션을 또 바꿨지 않습니까? 수비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고 네. 김하성 선수가 그리고 이번 시즌 끝나고는 또 FA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액을 챙겨야 되는 굉장히 본인의 야구 커리어의 중요한 상황이라서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올림픽 관련 소식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축구대표팀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쉽게 말해서 이 대표팀이 지금 완전한 100% 전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올림픽 대표팀에서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양현준 선수 그리고 이 김지수 선수, 배준호 선수 공수에서 핵심인 선수들이 모두 차출이 불발되거나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상훈 선수가 이제 9일에 좀 뒤늦게 합류를 했고 23명 중에서 21명만 현재 모여서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까뜩이나 이 황선홍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까지 지금 겸임을 했던 상황이라서 조금은 어수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어제 새벽에 열렸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비공개 평가전에서도 패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팬들의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한 일본은 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문제없이 합류했다면서요. 네. 우리랑 뭐가 다른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대회는 23세 이하 대회는 FIFA의 주관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클럽들이 선수들을 의무적으로 차출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클럽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총 6명, 7명의 선수들이 모두 차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구단이 뭐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일본 선수들이 많이 속한 구단 중에 시엔트 트라이덴이라는 벨기에 구단이 있습니다. 이 구단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구단주가 일본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뭐 쉬운 차출에 있어서 굉장히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다 한 가지 더 더하자면은 이 기존의 양현준 선수나 김지수 선수들이 구단에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당연히 순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어떠한 득도 없는데 선수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고 있어서 그렇다. 반면에 네.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소속팀에서 비주전인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것도 독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한때 올림픽 효자 종목이었던 남자 유도 상황도 좋지 않다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7체급이 있습니다. 유도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유도 대표팀은 항상 모든 체급에 진출을 해왔어요. 올림픽에서.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전체급 진출에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또 드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 7개 체급 중에서 4개의 체급에만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 73kg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 유도의 전략 체급이고 또 자존심이기도 한 체급입니다. 예전에 이원희 선수 아마 많은 분들 네. 기억하실 텐데 이원희 선수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송대남, 곽동환 선수에 있는 90kg급까지 돼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유도의 스타들이 있는 이 체급에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리 올림픽의 흥행에도 조금 악영향으로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자 종목이었던 한국 유도에 이렇게 침체기가 온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파벌 논란이거든요. 이 사실은 도쿄올림픽 때부터 유도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라고 이제 방안을 물어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집행부의 어떤 결단일 텐데 현재 이 집행부에서 파벌 및 정치 싸움으로 너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선수들 그리고 이제 코치진들이 원하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 투기 종목의 전반적인 지원하는 선수들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네. 그렇다면은 지원하는 선수들을 늘리기 위해서 유소년 육성 방안을 계획해야 되는데 이런 건 역시 협회에서의 시도가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투기 종목인 레슬링도 지금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죠. 네, 여기는 지금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레슬링은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뭐 김현우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은퇴 또는 이제 대표팀 선발전에서 탈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유도나 레슬링뿐만 아니라 복싱이라든가 이런 기타 투기 종목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런 약세로 이어지는 흐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파벌 정치 싸움을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배구 간판 스타 김연경 선수 2시즌 연속 V리그 여자부 MVP에 뽑혔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에 전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공격 성공률에서 2위 그리고 득점 6위, 리시브 5위. 외국인 선수들을 제외하고 보면은 국내 선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활약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이 김연경 선수는 6번째 MVP였고 V리그 전체를 통틀어서도 당연히 최다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역 연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이 부분이 아마 많은 팬들이 MVP는 유력하고 네. 그래서 1년 더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를 많이 궁금해하셨을 궁금해했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시상식 현장에서 김연경 선수가 내년에도 재계약을 통해서 한 시즌 더 V리그 무대에 도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 당연히 흥국생명이 제일 네. 좋아했죠. 흥국생명의 성적도 성적이지만 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가장 힘이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누가 또 좋아합니까? 배구연맹이 좋아하죠. V리그의 인기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2023년을 빛낸 스포츠 스타 전 모든 종목 통틀어서 7위였거든요. 네. 이런 팬이 V리그에 그 스타가 V리그에 있다는 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가지 재밌는 게 다른 구단들도 환영했어요. 이게 어떤 점이냐면은 네. 물론 팀 간의 경쟁에 있어서는 뭐 상대 팀의 간판 선수가 빠지면 좋겠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한국 배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김연경 선수라는 스타급 선수가 남아 있어줘야 배구계의 흥행이 이어진다라고 이제 다른 구단들도 생각을 하는 거 있는 겁니다. 한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김연경이 빠지면 리그 전체의 타격이다라는 이제 워딩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역 연장 발표를 하자마자 시상식장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뭐 MVP를 타서 박수인지 현역 연장을 택해서 한 박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김연경 선수의 활약을 내년에 볼 수 있다는 것은 배구
야구 팬들에게는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하디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을 구하는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적으니 취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이렇게 취직하기가 어려운 것을 두고 취직난이라고 합니다. 취직난이라는 표현에서 마지막 음절에 있는 난은 어려울 난자를 쓰는 것으로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어려움이나 모자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경영난, 급수난, 식량난, 주택난 같은 것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보도 내용에서 물 부족난이나 주택 부족난 또는 실업난 같은 표현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뭘 뜻하는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식수난, 식량난, 주택난 같은 것은 식수나 식량, 주택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 부족난 같은 표현처럼 부족이라는 말과 난이란 전미사가 합해지는 구성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이 모자라서 공급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라면 물 부족난이 아니라 급수난이라고 해야겠고 주택이 모자라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주택난이라고 하면 됩니다. 또 실업은 일할 의사와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니까 실업난이 아니라 취직난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의 하늘 바탕은 구름이 빽빽히 들어차 흐리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약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약간의 비가 뿌려지겠고요. 호남과 제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약하게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강수량 5mm 내외, 서울과 인천 1mm 정도 예상됩니다. 서울을 위시해서 중부지방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예보된 비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특보는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낮 기온도 더 오르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이렇게 높은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일교차는 당분간 계속 크겠고요. 오늘은 20도 이상, 내일과 모레는 2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낮 기온 서울, 강릉 20도, 전주 21, 대전 22도 등 전국적으로 1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11도 등 6도에서 12도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등 19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내일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 제주도 먼바다 물결이 높아지고 당분간 서해상의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압승과 국민의힘 참패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위성정당 의석을 합쳐 175석을 얻어 입법 권력을 연장하게 됐고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켜내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만 12석을 차지했습니다. 제3지대 정치를 내세운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각각 3석과 1석을 얻었고 녹색정의당은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190석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낮고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나랏빛 국가 채무가 지난해 60조 원 가까이 늘며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렬 목공소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골라오셨어요? 오늘은 먼저 공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하나 우리 전주리 아나운서께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뮤지컬 공연을 혹시나 가끔이시겠지만 보러 네. 가실 때 기대하시는 바가 좀 있으세요? 뭐 어떤 걸 기대한다 뭐 이런 거? 네. 저는 뮤지컬 공연에서 나올 때 뭔가 네. 흥얼거리게 되는 거, 노래,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으면 저는 잘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꽂히는 노래? 네. 좋네요. 이런 분들 뮤지컬 공연 보러 가실 때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뮤지컬 공연 고르실 때 내용이나 장르가 이제 취향에 맞는지 뭐 이런 걸 많이 고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함께 즐길 거리가 많은지에 따라서 작품을 고르시게 될 텐데 대체로는 그 전부터 이제 작품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건 유명하냐, 네. 내가 들어봤냐, 유명한 배우가 나오냐. 뭐 이제 이런 걸 좀 먼저 고르시고 그 네. 와중에 검색을 통해서 취향에 맞는 공연을 고르시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그런 수많은 취향 가운데서 특정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아주 열광할 만한 그런 작품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맞춤형 공연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타겟을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서 방송을 듣고 관심이 저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갑게 들으시면 되고 내 취향이랑 좀 틀리다 이러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도전해 보시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갖고 온 겁니다. 예. 결국은 다 보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취지는 그런 거니까. 네. 예, 그렇죠. 예,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셔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목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연은 아주 큰 규모의 공연장에서 하는 으리으리한 말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공연은 아니지만 적당히 규모가 있는 그리고 이제 좀 중소극장 공연장 중에서도 화장실이 너무 좁거나 이러지 않고 화장실이 쾌적하고 칸수가 좀 있어서 많이 줄을 서지 않아도 될 만한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그리고 공연을 보는 동안 너무 심각하지 않고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그 시대에 맞는 그 의상 같은 걸 입고 나오고 그리고 네. 이제 과하게 설정된 캐릭터 때문에 연기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현타 그러니까
현실 웃음이 막 네. 터져버리는 그런 공연. 그래서 가끔씩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자기의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이런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만들어진 짜임새가 그럴듯해서 보는데 지루함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 네. 그런. 그리고 이제 내용이 너무 복잡한 공연이 아니고 단순한 이야기인데 내용까지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이런 친절함을 갖고 있는 공연.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기깔나게 재미있는 본격 코미디 서부 활극 뮤지컬이 취향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공연을 갖고 왔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B급 코미디 정서를 가졌는데 네, 좀 세련된 네. 그런 공연 같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네. 예, 간단하게 그거 맞고요.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요즘 찾아보기 좀 쉽지 않은 코미디 뮤지컬이 한 편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라는 코미디 뮤지컬, 정통 서부 활극 코미디 뮤지컬. 이 작품 갖고 왔습니다. 제목까지 듣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어떤 분들이 들으셔야 딱이다 이런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 자체가 약간 공연 자체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1막 2막 나눠져 있는데 1막 내내 등장인물만 소개해요. 근데 그 등장인물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2막이 되면 1막 때 나왔었던 얘기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네. 예, 요런 공연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예. 큰 그림이 있으셨군요. 얘기하다 보니까 큰 그림이 방금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공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설명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공연의 분위기를 딱 느끼실 수 있게끔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노래 한 곡 간단한 거 짧은 거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오늘 먼저 들으실 곡이 그 웨스턴 스토리 서부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넘버 황야의 결투라는 넘버 요거 들으시면 아 요런 분위기구나 아실 겁니다. 예. 네. 함께 듣고 오시죠. 이건 뭐랄까 마치 황야의 결투 같은 것이랄까. 서부극에서 없어선 안 돼 피할 수 없는 장면. 뽑아라. 방법은 아주 간단해. 서로를 마주 본 자세로 총을 쓰며 시작고서. 뽑아라. 이건 누가 더 빨리 정확히 총을 쏘느냐. 치열한 싸움. 둘 중 하나는 쓰러지는 거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바로 서부의 법칙. 걱정 마. 너한테 총보다 빠른 혀가 있잖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어서 시작해. 후회하게 될 거야. 도망칠 생각은 마. 너야말로의 성인. 자 이제 시작해. 뼈를 세봐. 개수작 마. 서부의 법칙. 알았어 빨리 세. 둘 중 하나는 죽는 벼랑 끝 싸움. 황야의 결투. 드디어 시작됐어. 주사위는 던져질 거야. 도망칠 생각은 마. 물러설 생각도 마. 시간이 다가와. 너 심장이 떨려오네. 여섯 자리는 없어. 그것이 하나는 죽는 벼랑 끝 싸움. 서울의 법칙.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 가운데 황야의 결투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말 서부 느낌이 나는데요. 네. 공연장 분위기가 좀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공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때요? 네, 방금 들으신 곡 마지막에 3명이 총 쏘는 장면으로 끝난 거거든요. 네. 일단 공연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마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주 예전에 보셨던 OK 목장의 결투라는 영화 보셨어요? 유명하잖아요. 네. 보시긴 하셨어요? 드라마만 봤어요. 네. 아마 어렸을 때 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때 정말 주말의 명화나 이럴 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명화극장 이런 거에서 바로 이 영화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의 그 배경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그 OK 목장의 결투 이 사건이 1881년에 서부에서 있었던 그 카우보이 무법자와 보안관들의 실제 있었던 총격전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얘기 가지고 이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던 건데
소위 서부 시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설명인데 가서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간단하거든요. 좀 어이없기도 하고. 네. 근데 말로 설명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래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잘 따라가 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서부 시대에 제인 존슨이라는 20살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 그 제인 존슨 이 인물은 할머니가 물려준 서부에 있는 다이아몬드 살롱이라는 곳을 운영해야 되는 운명이 된 거예요. 네. 할머니가 물려주셔서. 근데 20살 여성이 서부에서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이런 살롱을 운영하는 게 본인이 도저히 감당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주인공 제인 존슨은 묘수를 생각해내요. 바로 그 시대에 가장 악명 높았던 악당 3인방을 살롱으로 유인해서 이들한테 걸려있는 현상금을 타내서 그 돈으로 살롱을 처분하고 뉴욕으로 가서 화려하게 살고 싶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악당을 데려오기 위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이 살롱 앞에 새로운 서부 시대의 그 철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짓 뉴스를 흘려요. 그럼 이제 이게 그 살롱에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네. 악당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이 계획대로 악당들이 여기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이기 바로 직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한 명이 더 찾아오는데 누구냐면 그 3명의 악당들한테 부모님을 잃은 빌리 후커라는 인물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악당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온 거죠. 네. 그래서 결국 20살 제인 존슨과 복수에 불타는 빌리 후커가 한 팀이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명씩 악당들이 이 다이아몬드 살롱에 딱 등장하게 돼요. 등장할 때마다 빠바밤 빠바밤 이런 식의 음악 같은 게 나오면서 그 긴장감이 딱 극도로 올라가게 만들면서 이런 내용이 1막에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3명의 악당들이 살롱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들이 영 이상해요. 알고 보니까 이 3명의 악당은 실제 악당이 아니라 이 악당이 워낙 유명해서 이 악당을 연기하는 근처 극단의 삼류 배우들이었던 거예요. 반전이 있네요. 네, 이제 코미디 냄새가 확실히 나기 네. 시작하죠. 근데 여기 그 반전에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사실 이 삼류 배우들은 제대로 그 극단에서 그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극단에 돈을 갖고 도망간 배우들인 거예요. 근데 이 극단의 단장이 이 삼류 배우들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걸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인 존슨은 그 사실을 알아서 일부러 재개발 관련한 소문을 내서 삼류 배우들이 악당을 연기하는 삼류 배우들을 한 자리에게 모이게 만든 거고 그 단장이 걸고 있었던 현상금을 받아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그 진짜 악당들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모인 왔던 그 빌리 후커라는 사람 때문에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 얘기는 이렇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파국이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된 네. 난장판의 어떤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삼류 배우들은 빌리 후커한테 복수를 받게 될지, 제인 존슨은 단장한테 현상금을 받아서 이곳을 떠날 수 있게 될지, 이 삼류 배우들은 여기서 도망을 가게 될지 목숨을 잃게 될지, 이제 이런 홈파망이라는 말 방송에 써도 됩니까? 글쎄요. 예, 여튼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관객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같이 웃게 되고 배우들은 그 삼류 배우들이 악당을 연기해야 되는데 악당도 연기했다가 자기가 진짜 삼류 배우라는 것 때문에 당황한 모습도 연기했다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관객들은 계속 자지러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아주 치밀한 내용의 작품인데요. 근데 이게 코미디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3명의 악당들의 캐릭터가 정말 좀 웃겨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상황들이 코미디가 갖고 있는 긴장감 있는 웃음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조심스러워하고 거기서 오바 연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웃게 되고요. 네. 뮤지컬을 많이 보신 분들이 또 재밌어 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이 뮤지컬 작품이나 그 뭐 지킬 앤 하이드의 어떤 그 지킬이 하이드가 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패러디한 장면들이 순식간에 한 5-6작품이 막 몰아치게 패러디가 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배꼽을 잡고 어깨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깔깔거리시고 네. 뒤에 있는 관객분들은 뮤지컬을 잘 모르시는데 배우들이 당황하고 당황하는 배우들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웃고 있는 그 현상을 보고 또 웃고 네. 그래서 약간 장르가 정리가 안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예. 현장이 정말 유쾌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공연을 하는 배우들의 애드립이 또 공연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 공연도 요즘에 많이 홍보로 사용하고 있는 쇼츠 뭐 이렇게 네. 이런 걸로 하는데 배우가 방금 들으셨던 음악에 맞춰서 총을 들어서 총을 쏴야지 총소리가 났는데 너무 긴박하게 하고 상황이 어지럽다 보니까 배우가 총을 못 들었어요. 근데 총소리가 나버렸어요. 네. 이제 이러면 관객들도 어이가 없고 배우도 당황하잖아요. 네. 근데 총을 쏘는 걸 보고 있던 다른 배우가 자네는 총을 안 쏘고 천둥을 쏘는 건가? 막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서 이 장르가 그냥 어떤 한 일순간 애드립 잔치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게 공연의 흐름을 그렇게 깬다기보다는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는 공연처럼 돼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코미디 공연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웨스턴 스토리는 뮤지컬이잖아요. 넘버나 안무 같은 부분은 어때요? 넘버 아주 유명한 넘버가 있는데 이 악당 3명 중에 한 명이 와이어트라는 보안관이에요. 코스염을 달고 모자를 딱 쓰고 너무 멋있게. 근데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이 극은 관객들한테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신들이 가끔 있거든요. 한 명씩 악당들이 나와서 관객들한테 노래를 불러야 되는 마치 신입사원 환영회 같은 것처럼. 근데 이때 와이어트가 춤을 출 때 골반을 흔드는 춤을 추는데 네. 소위 이제 이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러운 춤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춤이 있고 가장 무서운 악당 조니 링고라는 그 캐릭터는 약간 소녀시대 춤처럼 발을 앞으로 뒤로 뺐다가 살짝 흘려서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귀여운 춤을 춰서 그 춤에 중독되기도 하고 캐릭터랑 정반대의 춤들을 그렇게 열심히들 추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는데요. 끝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시간이 맨날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3명의 악당 중에 가장 무섭다고 하는 조니 링고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등장할 땐 굉장히 무섭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음악은 이 조니 링고의 애드립으로 다 채워진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 조니 링고가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사실은 악당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부르는 넘버인데 제목부터 안 되나요입니다. 요 캐릭터랑 생각하시면서 음악이랑 들으시면 네. 아까 처음에 들었던 음악이랑도 완전 반대되는 음악이라 이 공연이 어떤 색깔인지 단짠이 확실히 있는 작품이거든요. 요거 네.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 가운데 안 되나요? 라는 제목의 넘버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이래서 서부가 싫어 죄다 거칠고 제멋대로의 배려나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법자들의 천지 정말 싫어 모래바람도 찌는 태양도 뾰족한 선인장도 나는 무섭답니다 왜 날 좀 더 예쁘게 다뤄줄 순 없나요 난 한떨기 꽃처럼 여리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부디 예쁘게 좀 더 부드럽게 그저 사랑스럽게 그리 안 되나요 부디 예쁘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그리 안 되나요 No It's a flower 따샤랄랄라 안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 어서 네 정체를 드러낸 내 아버지 원수 아니 저기 글쎄 전 조니 링고도 당신 아버지의 원수도 아니랍니다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니 제가 어딜 봐서 그 흉악한 악당이랑 비교가 되는 거죠? 몰라서 묻는 거야 우리 엄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잭 엄만 떡을 썰 테니 넌 이 사회의 팽배한 외모 지상주의를 이겨내거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런데 오늘도 여지없이 황당 그 자체로군
우리 엄마가 꾼 내 태몽은 오렌지였죠. 아주 귀엽고 예쁜 싱그러운 오렌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요. 보기엔 이래봬도 속은 과즙이에요. 왜 날 좀 더 따스히 바라볼 순 없나요? 난 한 마리 새처럼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선생님 격주로 뵈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저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 놀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놀이가 아이들 정신 건강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왜 애착 형성 얘기하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잘 놀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잘 놀아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많이 웃었다. 그럼 잘 놀아준 건가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많이 웃고 즐거웠고 부모도 많이 즐거웠다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좋은 놀이가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 놀아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놀이라는 게 자연 발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생아한테 너 놀아봐, 이렇게 놀아봐, 뭐 딸랑이 갖고 놀아봐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냥 이거는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먹는 것과 자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잘 노는 것도 뭔가 느낌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잘 놀아줘야 되겠다, 놀이가 중요하다더라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놀이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와 재밌게 놀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노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박소영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늘었고요. 또 유튜브나 육아서적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양질의 이런 놀이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가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공부를 한다는 점은 너무 좋은 점이지만 또 너무 많은 공부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렇게 놀이가 좀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거나 부모도 이 놀이의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일을 하다가 뭐 다른 걸 하다가 공부도 시켜야 되고 부모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잘 놀아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너무 많은 투두리스트 해야 될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당연히 놀이가 부자연스러워지고 놀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부모도 일단 재미가 없어지고 부모가 재미가 없어지면 아이도 같이 놀이가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놀이 속에서도 너무 많은 걸 해주려고 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아이 마음을 따라가고 또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가고 또 부모는 아이가 놀이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지켜봐주고 아이를 리드에 따라가주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리액션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뭔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아이의 욕구나 아이의 표현들도 좀 통제하게 된다든지 조언을 하게 된다.
된다든지 뭘 가르쳐 주려고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놀이 안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욕구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놀이라는 거는 재미있고 즐거운 순간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 자기가 상상하거나 꿈꾸거나 환상을 가지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곳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공격성 아니면 의존성, 애정 욕구, 뭐 풀지 못한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바로 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뭔가 놀이 안에서 누구를 무찌르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네,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친구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평소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하면서 이런 걱정되는 마음이 많으니까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거나 교육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놀이를 바꿔버리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이 놀이의 흐름이 좀 방해가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보통 놀이를 통해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 알려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거라든지 식사 예절이라든지 사회 규범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르쳐줘야지 하지 않아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아이가 꾸준히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놀이를 하는 순간이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좀 교육이나 어떤 이제 가르쳐 주겠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하겠죠. 만약에 규칙이 있는 놀이라면 놀이 초반에 규칙을 알려주는 것은 좋지만 자유롭게 놀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 양보를 가르친다든지 배려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놀이를 하다가 아이도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아이랑 뭐 이렇게 놀다가 아이가 뭐 저를 칼리고 뭐 제가 이렇게 쓰러진 척 하는데 갑자기 막 웃고 이러면 너 지금 엄마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웃는 거야? 공감 능력이 없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 들고 막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군요. 근데 아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뭐 재미를 느끼는 거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문제가 좀 되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틀은 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설정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부모가 정해준 안전한 틀 안에서는 너는 마음껏 놀 수 있다. 너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는 벽에다가 낙서하는 걸 좋아해요 한다고 집안에 다 곳곳에 낙서를 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낙서를 원한다면 그 큰 종이를 뭐 제공을 해준다든지 환경 설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이의 마음을 존중해줘야 된다, 수용해줘야 된다,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잘 아시는데 이게 마음과 감정을 따라가는 것과 이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허용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은 허용해주되 행동은 제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아이 발달 과정에 따라서 소위 국민템이라고 불리는 장난감, 교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좀 바꿔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근데 국민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건이 있으면 교구가 있으면 육아나 놀이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발달 수준에 맞는 몇몇 개의 장난감들은 또 아이가 다양한 활동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놀이 자체는 집안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놀이를 스스로 창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래 뭐 놀이터 같은데 그냥 놔두면 애들이 자기 혼자 놀아요. 흙을 파면서도 놀고 놀이를 만들어서 놀기 때문에 사실 교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또 교구를 통해서만 놀이를 하셨던 부모님들은 오히려 아이랑 단둘이 있으면 어떻게 놀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이하고 부모가 교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둘만의 상호작용으로 노는 놀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는 깍공놀이, 잡기놀이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몸놀이, 비행기 태워주는 놀이라든지 뭐 요런 슈퍼맨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은 질적으로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놀이할 때 또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기도 한데 놀이할 때 지나치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놀이를 좀 더 북돋아 주고자 아니면 아이가 노는 것에 관심을 표현하고자 부모님들이 얘는 뭐 하는 거야? 이건 뭐야? 그렇게 날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임새도 아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은 아이는 그냥 한 건데 자기도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자신의 어떤 무의식의 흐름을 표현한 것일 뿐인데 엄마가 질문을 하면 왜? 이게 이상한 건가? 조금 이렇게 의아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성인끼리도 뭐 예를 들어서 너 왜 그 옷 입고 왔어? 오늘 왜 머리 그렇게 했어? 하면 이게 나한테 관심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왜 내 머리가 이상한가?
내 옷이 이상한가? 그쵸.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외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읽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놀아주는 게 잘 놀아주는 거예요? 그 놀이의 지금까지 말했던 그 정의에 따라서 놀이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놀이가 양질의 놀이라는 것은 아이가 자신의 욕구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놀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놀이의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는 놀이가 좋은 놀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놀이의 감독이자 작가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그냥 아이가 감독하고 글을 쓴 그 역할극에 한 역할을 맡게 되는 출연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뭘 시키고 제안하고 했을 때 대부분 좀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아이의 다양한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아이가 이제 놀이를 정말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역할놀이 같은 거 할 때 네. 제가 해야 할 멘트까지 아이가 다 정해주잖아요. 맞아요. 정말 힘듭니다. 선생님도 워킹맘이시잖아요. 네. 일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가 워킹맘도 해봤지만 작년에는 전업맘으로 있어봤는데 네. 하루 종일 노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든 적든 놀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 아이만 따라가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부모도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이가 정말 질적으로 좋으려면 네. 아이랑 놀아줘야지 하고 영혼이 없이 놀이를 리액션만 말로만 그래 그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한쪽 손에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막 몰래 검색을 하면서 대답만 건성으로 하면 애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웃으시네요. 네. 너무 제 모습 같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몰입하지 않는 모습은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면은 2시간 놀아줘도 아이는 제대로 못 놀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짧더라도 10분이라도 좀 몰입해서 온전히 이 아이한테만 집중해서 놀아준다면 이게 이제 아이한테 좀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랑 하는 놀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병원 놀이거든요. 누워있으세요? 환자로 누워있으려고. 네네. 또 엄마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키즈 카페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건 어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의 자유시간을 위해서 간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키즈 카페나 이런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해줘야만 된다는 이런 조금 강박 때문에 막 매주 새로운 곳을 간다든지 막 요즘에 나오는 트렌디한 어떤 놀이공원 이런 데는 꼭 가줘야 된다든지. 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릴수록 부모하고 1:1 상호작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자극은 아이를 오히려 과학성 너무 흥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가끔씩 가서 뭐 이제 부모도 뭐 쉴 수 있으면 좋고 또 키즈 카페를 가도 부모랑만 놀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 키즈 카페는 키즈 카페 나름대로 좋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부모하고의 놀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네. 오늘 아이와 잘 노는 법에 대해서 박소영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 선생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산울림의 개구쟁이. 산울림의 개구쟁이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5173님, 제가 나이가 좀 있을 때 아이를 낳아서 아이와 놀아줄 때 쉽게 지칩니다. 힘을 적게 쓰면서 아이의 텐션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네. 뛰어놀기, 공차기 같은 걸 잘 못해주고 있어서 자꾸 자책하게 됩니다 하셨네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드라는 PRIDE 라는 이제 놀이의 기술이 있는데요. 네. P가 프레이즈, 칭찬하기. 그다음에 R이 리플렉션, 반영하기. 네. I가 이미테이션, 아이 따라하기. D는 디스크립션,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기술하기. 네. 그다음에 E가 인조이, 즐기는 건데 네. 이 중에서 몇 개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스포츠 중계자처럼 그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디스크립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라디오로 듣는다 생각을 하면은 네. 이제 생생하게 말해주잖아요. 뭐 네. 7번 선수가 뭐 공을 몰고 있습니다. 뭐 골대 앞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이 네. 하는 모습을 그냥 입으로만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부모가 자기 행동을 하나하나 집중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 행동에 의미를 부여받는 것 같이 느껴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블럭 놀이를 하고 있다. 노란색 블럭을 쌓고 있어.
누구누구가 파란색 블럭을 그 위에 쌓았네? 이번에는 초록색 블럭을 쌓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만 해도 아이가 그 행동을 더 잘하게 됩니다. 네. 되게 즐거워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은 네. 그걸 따라하는 거죠. 똑같이. 막 응용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좀 힘이 없으면 애가 블럭을 쌓는 거 그대로 그 앞에서 따라해 줍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똑같이 하네 하면서 내 행동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네. 내가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내가 닮고 싶은 우리 엄마가 나를 따라한다는 거를 느끼면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초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이 그냥 말로만 해도 되게 바로 효과를 보실 거예요. 정말 좋은 꿀팁입니다. 네네. 5401님 비행기 타기 놀이는 해줘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비행기 타기 놀이나 뭐 이런 이제 아이들 신체 놀이들은 되게 이제 좋은 감각적인 놀이거든요. 특히 어릴수록 이제 당연히 안전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이하고 몸을 부비고 스킨십을 하고 또 아이들은 감각적, 그러니까 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경험을 성인보다 더 이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체 놀이는 좋습니다. 또 1918님 아이들이랑 놀이를 할 때 내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네. 내기나 경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과 이제 부모가 성인이 똑같은 그 규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당연히 이게 안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모가 좀 핸디캡을 가지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떤 규칙 같은 것도 완전히 공정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어른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놀이할 때는 그걸 좀 변형시키고 또 규칙을 하나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아마 계속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꿔줘도 됩니다. 바꿔주면 애가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그게 있는데 걱정돼요. 근데 사실은 내기를 할 수 있을 정도 아이면 이제 6살, 7살이잖아요. 그 애들이 안 되는 걸 다 알아요. 이게 부모랑만 이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때를 쓰는 것도 이제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게임에서 계속 이기고 싶어 하는 것도 이 아이의 욕구잖아요. 네. 그거 좀 채워주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계속 지네? 너만 이기니까 엄마가 약간 속상해. 이거는 괜찮죠. 왜 나의 솔직한 마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의외로 그래? 그럼 이번에 엄마가 이렇게 해? 하고 양보를 해줘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 마음도 알려주고 너가 그렇게 계속하면 너 그렇게 하면 나는 놀이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네. 거죠. 대신에 아이의 마음에 따라가 주지만 아이도 알고 있거든요. 부모가 나한테 맞춰준다는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나 이렇게 하니까 계속 진다, 속상하다 이 정도만 해줘도 애들이 또 양보를 할 거예요. 네. 다음에 2343님 딸이 화장하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엄마 화장품 가지고 놀게 둬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아이들이 엄마처럼 되고 싶어하고 특히 이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시기가 되면은 이제 6, 7세부터는 되게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욕구는 허용해 주는데 이제 성인의 그 화장품이 그 아이들한테 좋지는 않으니까 애들용을 구비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엄마 거 중에 만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괜히 엄마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 정도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마 높아심에서는요. 저희 네. 딸도 이렇게 자꾸 화장하고 싶어 하는데 네, 네. 지금부터 이렇게 화장하는 버릇 들어서 네. 학교 가서 네. 또 사춘기 때 진하게 화장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 되거든요. 화장을 안 하던 애들도 갑자기 사춘기 때 하기도 하고. 네. 지금 한다고 해서 너무 멀리까지 이렇게 걱정하시면은 네, 오히려 너무 또 못하게 하면 몰래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욕구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는 채워주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세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